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지상권에 관한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법정지상권에 대한 질문도 또 하나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죠? 금융기관이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죠. 토지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요. 같은 날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 지상권은 이제 담보권 강화. 여기서는 담보권이 뭐예요? 요 저당권이죠. 요 저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그렇긴 합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저당권과 지상권은 엄연히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설정됐다고 해서 이 지상권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돈도 빌려줬지만 그 건물, 그 토지 위에 뭔가 건물이든 수목이든 뭔가 내 소유의 물건을 그 소유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당권과는 별도로 설정한 지상권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특히 딱히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나중에 그 토지가 경매되더라도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죠. 그죠?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굳이 담보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데 굳이 지상권을 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누군가 건물을 신축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요?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요? 오히려 이익이라고까지 봤습니다. 이분은. 자, 이거는 뭐 그 판서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건물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A라는 채권자가 은행일 수도 있고 뭐 개인일 수도 있겠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 저당권으로 일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3자인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토지만 소유권이 넘어갈 거고요. 예를 들어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갈 거고 이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 문제 또 설령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철거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크게 좀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설정을 합니다. 제가 동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등기라는 거는 상호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동순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동순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같은 날 설정됐다라는 거를 그렇게들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동순이는 아니죠. 같은 날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설정된 저당권 또는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이 그날 몇 시에 설정되어 있는지까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 등기가 접수된 접수 번호가 기재가 되고요. 그 접수 번호가 빠른 권리가 더 먼저 설정된 걸로 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거는 동순위로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은 등기상에서는 절대 동순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직후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거를 담보권 강화라고 하는데 자, 그냥 이렇게 말로만 담보권 강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원리로 이 저당권이 강화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상권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C라는 사람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건 뭐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또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요. 우리 그 지자체에다가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첨부되는 서류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첨부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C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소유자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으로 처리가 될 텐데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그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게 첨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들어가서 건축 허가가 딱 들어가게 되면요. 등기부등본이 첨부되고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은 등기부등본을 보겠죠. 근데 거기에 소유자는 이 사람이지만 지상권자가 A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건축 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누구다? A다. 지상권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받아와라? 허가서를 받아와라.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은요. A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은행은. 설령 이 C가 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내 땅 위에 내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이 지상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더니 네 동의서를 받아오래. 동의서 좀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A는요. 돈을 꿔주고 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요 지상권도 그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일 뿐이지 이 지상권으로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러면 허가서 써줄게 이렇게 합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요. 첫 번째 조건 C야 내가 허가서를 써주는 대신에 나중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다른 권리 설정하기 전에 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요 건물도 제공해 이겁니다.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의서 안 써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려면 C는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공동담보 제공이죠. 공동담보 그 조건을 하나 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치권 포기입니다. C가 D라는 건설업자한테 건축을 의뢰하겠죠. 자기가 직접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D가 건물 공사를 하다가 C가 건축 대금을 주지 않으면 신축 대금을 주지 않으면 D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A 저당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C 보고 야 D 데리고 와 그럽니다. 건축업자 데리고 와. 그래서 D한테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해. 이걸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D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을 하면은요. 나중에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때 A가 얘는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유치권자 D는 유치권으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담보로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어떤 위험 요소를 배제하는 거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이때 아니 D는 A한테 돈을 빌린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유치권 포기각서를 은행한테 낼까요? 왜 낼 수밖에 없을까요? 이걸 안 내면 A는 D를 직접 제재하지는 못하겠지만 건축을 하려는 C한테 우리는 동의서 못 써줍니다. 이러죠. 그런데 그러면 C는 D가 아닌 다른 제3의 건축업자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주겠다라는. 그러면 D 입장에서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를 수급 못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공사 수급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사 수급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까지도 공사를 따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른 채권 아니면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아니면 이 유치권자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은요. A 입장에서는 공동담보로 제공이 됐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공동담보로 제공이 됐으니까 일괄 경매뿐만이 아니라 건물 매각대금에서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를 하면은
이게 대출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입찰자 입장에서는 100% 현금이 있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취득 못한다라는 단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유치권까지 배제할 수 있는 그게 요 지상권의 기능이거든요. 담보권 강화를 위한 기능. 자, 이러다 보니까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질문자의 취지는 뭐냐면요. 아니, 이거 설정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낙찰자는 토지만 매수를 해서요. 낙찰을 받아서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 요거 좀 이따 다룰 건데,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를 낙찰받아서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경매하면 철거 판결까지 받은 건물을 낙찰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계속 육찰이 돼서 헐값으로 떨어지고 그때 토지 낙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까지 날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이익이다라는 거는 우리 그 부동산 경매의 투자 기법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그죠? 누군가 건물을 신축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도 않을 건물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요? 근데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서 질문자가 말한 이익이라는 거는 저당권자한테의 이익인가요? 아니죠. 낙찰자한테의 이익입니다. 낙찰자는 이 토지를 낙찰받으면서요. 어찌됐든 나중에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다시 경매해서 낙찰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것까지 건물까지 날로 먹을 수 있다라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매각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건물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물도 헐값에 또 2차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래 좋고 저래 좋습니다. 분명히 낙찰자한테는 이익인 건 맞아요. 맞지만 그거는 낙찰자의 이익일 뿐이고 저당권자의 이익은 아니고요. 건물이 축조가 된다고 한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저당권자는 담보가치의 훼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보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이 이 지상권이다. 담보권 강화를.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원래 남의 토지 위에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인데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소유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을 담보하기 위해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그래서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 우리가 막연하게 저당권과 같은 날 설정된 지상권은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이다. 그러나 어쨌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설정됐으니까 소멸된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원리로 어떤 작용으로 이 지상권이 선순위 담보권을 강화하는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법정지상권. 이제 법정지상권으로 넘어갑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건축물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내공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희 카페 회원인데요. 질문을 주신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건물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요. 경매나 뭐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되면 쌍방이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성립된다. 뭐가? 지상권이. 이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건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만 매각되는데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건물을 그냥 우리가 사회 통념상 봤을 때 건물이 하나 있네 이걸로 볼 건 아니죠. 법률이라는 거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건물로 볼 것이고 어떤 거는 건물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건축물의 요건으로 어떤 이는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만 한 경우에도 저당권을 설정하러 토지를 담보물건을 답사를 갔는데 건물은 없습니다. 근데 터파기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공사가 진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상 건물인가요? 아니거든요.
건축법상의 건물의 요건은 뭐냐면요. 주벽 또는 기둥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기둥만 있든 벽만 있든 아니면 기둥 벽이 다 있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붕이 있으면 우리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입니다. 근데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어요. 지하 터파기만 했어요. 지붕 없죠. 그죠?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터파기 공사만 한 경우에도 장래의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알 수 있는 경우까지 건축행위가 신축공사가 진척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아니다. 또 어떤 이는 기둥, 지붕, 주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건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한다. 의견이 갈린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판례를 찾아봐도 어떤 경우에는 터프하기 공사가만 끝나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판례가 갈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설명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볼게요. 이거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민법에는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귀속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불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고요. 불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를 다 열거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요건이 나온 겁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책들 강의, 물론 제 책에도 마찬가지고 제 강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책과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판례, 굉장히 많은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냈더니 이런 요건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법률적인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성립 요건 볼게요.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대요. 이런 요건은 왜 생긴 걸까요? 이런 요건은 한번 볼게요. 토지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을 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B한테 돈 좀 꺼줘라. 그랬더니 A가 B한테 돈 좀 꺼줘라. 그러니까 B가 A한테 담보 있냐? 그랬더니 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 위치 좋네. 평평하고 모양도 좋고. 그래서 충분히 담보 가치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 나중에 여기에 건물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B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는데 저당권 설정 후에 나중에 생긴 건물로 인해서 내 토지, 내 담보물, 그죠? 내 담보물에 리스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불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B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을 같이 공동담보로 잡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잡죠. 공동담보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판례가 굉장히 여러 건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1번 요건이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은 왜 나왔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인에 속했어야 된대요. 또 그림으로 볼게요. B가 담보물을 확인하러 갔더니 토지와 건물이 다 있습니다. 1번 요건은 지금 만족을 한 거죠. 같이 있어요. 근데 A는 토지만을 담보물로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가 야 무슨 소리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그중에 토지만 저당권을 잡으면 이건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그렇기 때문에 내 담보 가치가 훼손돼. 그래서 요 건물도 같이 잡아야겠어 라고 A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A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 땅 위에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이거는 내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C라는 제3자 소유의 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B가 딱 띄워봤더니 과연 C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B는 A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C한테 담보 제공을 하라 할 수는 없겠죠. C 입장에서는 야 A한테 돈 꿔주면서 왜 나보고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C 소유의 이 건물에는 공동저당을 설정하지 못하고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B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에 대한 담보까지 안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은 거죠. 제3자 소유니까 못 잡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B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스스로 용인했다 보기는 어렵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많은 판례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2번 요건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랬던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는 요랬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의 경매로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요거는 당연한 요건이죠. 그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는 거는 타인의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내 물건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3번 요건 보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의 경매로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해 여기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과 이 건물의 요건이 달라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요건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 토지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다. 이러면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겠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되죠, B가. 그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러 갔을 당시에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었다.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었다. 예측은 가능하죠.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이거 공사하고 있네? 나중에 이 정도 공사가 됐으면 나중에 이런 용도의 이런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이 여기 올라서겠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은 나중에 성립할 수도 있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스스로 용인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근데 세 번째 요건에서의 이 건물이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에 건물이 있고 이게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뭐냐면 건물 아까우니까 부시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부셔버리면 깨끗해요. 권리관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건물을 부시지 말자. 이거 아까우니까 사회경제적 손실이다. 그러면 얘를 안 부시려면 얘한테 어떤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권리가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지도 않은 물건에다가 그 권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명확하고요. 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명확한 기준을 건축법에다 둔 겁니다. 우리 판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3번 요건에서 말하는 건물은 건축법상의 얘기고요. 건축법상의 그 얘기고요. 1번 요건에서 말하는 건물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는 토지구나라는 거를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다른 겁니다. 이게 소송에서 쟁점이 될 때는 뭐가 문제가 돼요? 터파기 공사가까지만 됐어도 장래의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신축 공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고요. 낙찰받아서 소유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건물이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건축물이 없는 걸로 봐야 되고 있지도 않은 건축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이 내용이 쟁점이 될 때는 건축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 판례가 동시에 한 판례에서 다 다뤄진 적이 있어요. 2013 다 11,100호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죠.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축물로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사회관념상은 뭐예요? 건축법상 이렇게 봐도 됩니다. 건축법상 아직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됐다라고 한다면 돈을 꿔주는 저당권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있었고 엔드죠. 엔드는 이것또는 아니라 엔드 그리고 그 후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요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등기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경매는. 잔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등기는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토지만 매각이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때까지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정승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판례에서는 앞 페이지에서 봤던 1번 요건과 3번 요건 이 두 가지 쟁점을 다 명시한 판례입니다. 저당권 설정할 때는 규모 종류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되고 그 이후에 경매에서 잔금을 다 낼 때 소유권이 이전에 효력이 발생될 때는 건축물의 요건을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볼 때는요. 제일 먼저 판례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 판례에서 이 소송에서 지금 쟁점이 뭐구나. 뭘 갖고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례를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